네, 반갑습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1, 2년 됐나요? 한 2년 전인가요, 제가? 네, 2년 전에 한번 여러분 만나 뵌 것 같은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기억을 못 하셔야 제가 유리한데. 그래요. 네, 다시 뵙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교사 헌신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수고한 우리 교사들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한국교회가 위기에 있고 또 청년부부터 시작해서 영유아부로 이르기까지 교육부서들이 침체에 있습니다. 주님,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 교사들을 부르셨사오니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들의 헌신을 들으시고, 주님, 우리의 주일학교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셔서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 주일학교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교사 헌신 예배인데요. 오늘 보니까 또 근속상 또 뜻깊은 시작인데요. 진짜 20년 넘게 또 우리 교사로 하신 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상 받으신 분들은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제 못 도망가십니다.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교사로 헌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요. 네, 오늘 AI 시대인데요. 우리가 AI 시대 교회 교육은 또 교사는 어떻게 사역할까,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이런 내용을 가지고 뭐 설교 형식은 아니고요. 네, 시대 변화, 또 AI, 또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또 섭리, 뜻이 무엇인지를 강의 스타일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일단 지금 AI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제가 많은 영상을 좀 보여드리면 좋은데 시간이 없으니까요. 오늘 제가 한 3개 정도 제가 영상을 준비해 왔거든요. 그 영상을 하나하나 이제 보고 우리 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영상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첫 번째 영상. Hi Camilla, let me turn on speech translation. 자, 이번에 구글에서 새로 발표한 건데요. It's nice to finally 한 talk to you. 명은 영어를 Es 쓰고 한 bueno 명은 hablarte 스페인어를 finalmente. 쓰는데 No puedo 동시통역입니다. esperar a 곧바로. alquilar tu casa. Te vas a divertir mucho y creo que te va a encantar. You're going to have a lot of fun, and I think you're going to love visiting the city. 네. The house is in 그냥 a very 스페인어를 nice 하면 그냥 neighborhood 곧바로 and overlooks 통역사 the 있듯이 그냥 곧바로 mountains. 통역이 That 실시간으로 sounds 됩니다. wonderful. Eso suena maravilloso. 영어로 하는데 곧바로 Es la 스페인어로 casa 되죠. cercana al transporte público. 네, ¿O 여기까지 recomiendas alquilar un coche? 이번 지난달에 발표한 구글이 신기능입니다. 이건 지금 영어하고 스페인어만 2개만 되는데요. 올 연말까지 13개 국어를 추가하는데 거기 한국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올 연말쯤 되면 줌이든지 혹은 구글의 이제 화상회의죠. 저걸 키면 여러분들이 미국인과 그 대화를 하면 곧바로 그냥 저기처럼 동시통역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어로 얘기를 하면 마치 저기 한 것처럼 한국어가 싹 사라지고 상대는 영어가 들리는 거죠. 네. 그리고 실제로 챗GPT 같은 경우는 한 130개 국어를 이미 동시 통번역을 합니다. 제가 이 기능을 가르쳐 줬는데 한 이제 의료 선고하는 팀이 작년에 이미 뭐 작년부터 시작돼서 작년에 필리핀 의료 선교를 갔는데 컴퓨터를 켜놓고 따갈로어로 하는 환자가 있잖아요. 한국 사람인데 챗GPT를 켜놓고 음성 모드로 켜놓고 한국어로 얘기하면 따갈로로 동시 통역하고 따갈로로 환자가 얘기를 하면 한국어 동시 통역해서 의료 선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언어의 경계가 이제 완전히 깨진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가신다. 그러면 이제는 뭐 이스라엘을 가면 히브리어, 뭐 그다음에 로마에 가면 이탈리아어, 그다음에 독일이나 이런 데 가면 독일어나 프랑스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언어의 경계가 깨지는 그런 시대가 되고요. 특별히 이제 교육이잖아요. 제 교육에 오늘 AI 시대 교회 교육인데 실제로는 AI가 전반적으로 전 세계의 모든 영역을 다 변화시킵니다. 제가 오늘 그런 부분들을 쭉 설명을 드릴 텐데, 그래서 교회도 그 변화의 물결에서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중에서 가장 지금 혁신적으로 변화되고 가장 모든 시스템을 통째로 다 흔들어서 전부 다 제로그란 데서 다시 해야 되는 영역이 교육입니다. 교육입니다. 제가 올 연말에 이제 언론사들이 미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컨퍼런스를 많이 하잖아요. 제가 우리나라 큰 메이저 신문사 중에 한 곳에서 지금 올 연초부터 저하고 자문을 받으면서 하는데, 제가 뭐 거기 가서 마더레이터도 하고 그리고 제가 강의도 하는데, 제가 이제 교육을 제가 담당했어요. AI 시대 교육이 어떻게 변화될까라고 했을 때 제가 굉장히 많은 걸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뭐 하나를 예를 들면
이제는 사람이 지식을 머리에 암기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내가 뭔가 생각을 하면 뭘 알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냥 동시에 지식이 배우지 않아도 지식이 그냥 알게 되는, 정확히 이제 기술적 의해서 내가 원하는 지식을 순식간에 불러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암기하는 거는 의미가 없고 또 지식을 습득하는 속도도 굉장히 빨라집니다. 월드뱅크에서 실험을 하나 했는데요. 초등학생들을 데리고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 정도, AI가 없던 시대에는 2년 정도 걸려서 배울 그 학습 내용을 AI를 붙여서 했는데 그 아이들이 6주 만에 2년 분량을 학습을 끝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뭐 교육 커리큘럼이나 교육을 배우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이 혁신적으로 지금 변화가 이루어지는데요. 그걸 감안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현재 공교육은 우리가 아이들 학교 보내잖아요. 이 공교육은 산업혁명 시대에 나온 겁니다. 그 전은 이런 식으로 배우지 않았습니다. 네. 산업혁명 시대가 되니까 대량 생산의 시대가 되고 전문화의 시대가 되니까 그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표준화된 교육 시스템을 만들고 거기에 의해서 일정한 수준의 예측 가능한 수준의 지식을 가진 인재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공교육 시스템이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대로 그게 이제 연령이 있잖아요. 초등학교는 6년, 중고등학교 6년, 그리고 대학이 4년. 그러면 대략 한 16년 정도를 배워야 사회에 나가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떤 직업이든 일을 할 수 있는 주니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6년의 이제 교육기간이 있는데요. 사실 아까 제가 AI 말씀드렸지만 이 16년의 현재 그 교육기간에서는 지식을 습득하는 겁니다. 지식을 습득하고 암기하고 하는 건데 이 정도의 지금 현재 이 과목, 이 지식의 범위들은 AI를 활용하면 제가 보기에는 아주 천천히 배워도 3분의 1이면 끝납니다. 16년이 필요하지 않고요. 3분의 1 정도의 시간. 뭐 정확히 얘기하면 맘먹고 어른이 내가 초등학교 6학년부터 시작해서 중고등학교 대학 수준까지 내가 공부를 다시 시작했다. 그러면 어른 같은 경우는 한 10분의 1 정도. 그러니까 1년 6개월이면 16년의 과정을 혼자 다 배울 수 있는 그게 AI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되죠. 이런 정도의 맘만 먹으면 한 2년 정도면 16년의 지식을 다 배울 수 있는데 왜 아이들을 16년 동안 학교에다 묶어놔야 되냐.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네. 실제로 그러는 거죠.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그러면 2년만 배우고 8살인데 2년 배우고 10년, 10살이 딱 돼가지고 가서 사회 취직하는 이건 아니죠. 왜냐하면 인간이 사회 활동을 하려면 생물학적 발전도 있어야, 그 성장도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봤을 때도 그걸 감안했어도 16년의 시간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시간을 줄여야 되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식의 측면에서는 지금도 AI가 아니더라도 대학을 빨리 졸업하고 남들보다 빨리 졸업하고 박사도 빨리 다는 학생들 있죠. 그런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이에요? 영재라고 그러잖아요. 영재는 월반을 하죠. 그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미래를 어떻게 그냥 이해하시면 되냐면 우리 모든 아이들이 영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계속 월반을 하는 거죠. 그래서 20대에 그냥 박사 따고 나올 수도 있는. 그리고 내가 지금 아이로 보면 생물학적 몸으로 보면 중학교 고등학생인데 대학을 졸업할 수도 있는 지식의 측면에서 지금 영재들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시대가 AI 시대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아이들의 교과 과정을 줄이든지 배우는 연도를 줄이든지 아니면 계속 붙잡아 놓으면 어떻게 돼요? 다른 걸 가르쳐야 되겠죠. 지식을 배우는 것은 짧고 그것을 가서 새로운 교육 커리를 만들어야 돼요.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교육계 현장에서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 10년 전부터 미래학자니까 미래 교육의 변화를 얘기했는데 그때도 제가 그랬어요. 언어의 경계가 꼭 깨지니까 우리나라 사교육이잖아요. 국영수 사교육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영어 한 과목만 우리나라가 1년간 소비하는 게 40조가 넘는다 그러니까 영어를 유치원 때부터 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막 뱃속에서부터 막 영어를 막 가르치고 그런데 우리 애들은 그 영어 하나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그죠? 근데 그 영어 하나만 없어져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보셨죠? 이제 필요 없습니다. 제가 그때 그랬어요. 미래를 예측하면서 앞으로 나올 기술 예측하면서 우리 교과 과정에서 왜 영어를 빼야 되느냐? 정확히 얘기하면 영어를 제2외국어로 내려야 됩니다. 저는 제2외국어를 독일어 했거든요. 여러분들 다 여기 계신 분들 제2외국어 하셨죠? 1어도 하시고 불어도 하시고. 근데 그거는 지금 영어 배우듯이 스트레스 안 받았죠. 그냥 제2외국어 한 겁니다. 그냥 재미있게 배우는 거고 그거 배우면서 독일 문화도 배우고 이런 거죠. 그리고 나중에 내가 한마디도 못해도 상관없고 스트레스 안 받고. 그렇죠. 그게 제2외국어예요. 영어도 그렇게 내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왜 못 내렸냐?
이제는 글로벌 사회니까 영어를 못하면 비즈니스도 못하고 교류도 못하니까 그냥 영어는 모국어 다음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보셨잖아요. 네. 첫 번째, 이것 때문에 영어는 제2외국어로 내려야 된다. 두 번째, 어차피 20년을 영어 공부를 해도 외국인 만나면 도망가니까. 그러니까 할 필요도 없다. 뭐 이런 거죠. 네. 제가 이걸 보여줬더니 요새는 그래요. 애들이 이제 영어 안 해도 되는가 보구나. 공부를 안 해도 되는가 보다. 학교랑 그건 아니에요. 교육의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배워야 될 게 바뀌는 거고 내가 익혀야 되는 게 바뀌는 거고 자연적으로 아는 것과 내가 일부러 힘을 들여서 노력해서 익혀야 되는 게 지금 혁명적으로 다 변하는 시기가 된다는 거죠. 끊임없이 사람은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변화에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변화들이 일어날 때 교육은 어떻게 되는 거죠? 네. 교육도 뭔가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큰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영상 보겠습니다. 자, 이건 공부인데요. 이것도 역시 제미나이 우리 아이들 쓸 수 있는 겁니다. Can you help me out with question number 39 here? Of course. 네, Is this 모르면 a 그냥 problem? 스웹분 키면 곧바로 Yes, 다 I don't really 알려줍니다. understand what to do here. No problem. Let's take this to the blackboard. The key concept here is optical isomerism. Got it. But how can I tell if an isomer is optically active? Optically active compounds require a chiral carbon atom. A chiral carbon is one that is bonded 네, to 여기까지 four 보겠습니다. different groups. 네, 이건 이제 구글의 제미나이고 스마트폰에 카메라 렌즈가 있으니까 눈이 있으니까 그걸로 내가 모르는 걸 펴보면 이렇게 물어보면 다 알려줍니다. 요새 대학생들을 제가 가르치다 보니까요, 우리 대학교 다닐 때와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뭘 적고 막 이랬는데 요새는 애들이 교과서를 안 가지고 다닌대요. 심지어는 컴퓨터도 안 가지고 다닌대요. 그냥 교수가 강의를 하면 전부 다 스마트폰으로 다 들어가지고 찍는데요. 교수님의 강의를 이거 찍는 거예요, 파워포인트를.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요. 찍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돌아가서 공부를 하는데 그걸 열어놓고, 혹은 교과서 공부면 교과서에서 서로 토론하다 그냥 교과서 찍으면 AI가 옆에서 들어와서 교수처럼 가르쳐줘요. 이게 AI 시대입니다. 제가 이제 챗GPT를 가지고 저희들이 교회 교육 이따도 말씀 보여드리겠지만 교회 교육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교회 교육에서 제가 교회 교육에서도 현장 사역자 또 디렉터를 굉장히 오래 했어요. 근데 이제 교회 교육을 하면서 교회 교육과 관련해서 가장 큰 적이 뭐냐? 입시입니다. 그렇죠? 입시 때문에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입시 때문에 대학을 가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 겨우 예배는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거고 나머지는 교회 붙잡으면 안 돼요. 그 시간에 다 학원을 가야지. 그렇잖아요. 심지어는 교사들도 내 자녀가 고3이 되면 열심히 하시다가도 내가 이제 고3이 됐으니까 1년 동안 애를 뒷바라지 해야지요 라고 교사를 그만둬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입시가 교회 교육의 가장 큰 장벽이에요. 제가 교회 교육 현장에 있으면서 이게 한이 됐어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애들을 학원 못 가고 데리고 와가지고 뭐 추가로 제자 훈련 시키고 막 이래서 그러면은 당신이 우리의 대학 못 가면 책임질 거냐? 뭐 책임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막 떠밀려 가지고 겨우 남은 게 이제, 그래서 아이들의 교회 신앙교육에서 겨우 남은 게 뭐냐? 그냥 주일날 딱 예배 1시간. 그것이 이제 최후의 보루잖아요. 그리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교사들도 무력해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아이들 신앙도 엉망이 되고. 그래서 가장 큰 게 제가 입시였어요. 그래서 제가 입시 한이 돼 있어요. 근데 이걸 해결을 못했어요. 근데 제가 AI가 나온 다음에 제가 한을 풀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AI 멜리치 학습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AI를 가지고 우리 수능 전 과목을 자기 주도적 완전 학습이 됩니다. 웬만한 학원보다 학원의 1타 강사보다 더 잘 가르칩니다. AI를 통해서 완벽하게 자기 스스로 내가 공부하겠다 마음만 먹으면 그냥 학원을 가지 않더라도,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는 다 학원 보내보시 아시잖아요. 학원 가도 공부 안 하는 거 잘 아시죠? 학원 가도 공부 안 해요. 학원 가도 교육 선생님과 똑같아요. 천차만별이잖아요. 누구만 학원 선생님이 데리고 갈까요? 서울대 보낼 애들만. 나머지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학교에서도 졸고 학원 가서도 졸고 돈은 양쪽으로 들고, 그런데 학원은 보냈는데 성적도 안 오르고. 그런데 안 보낼 수는 없죠. 왜? 안 보내면 그것마저 안 하면은 애가 방법이 없을까 봐. 그래서 전국적으로 부모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매년 소비를 해요. 비효율적이죠. 그렇다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왜 그러면 못할까요? 간단하죠. 학원에 가도 아이들이 천차만별이잖아요, 레벨이. 그러면 학원 강사가 어디다 맞추겠어요? 제한된 시간 안에. 다 1대1로 못해요, 그 아이에 맞게. 그래서 임시로 만드는 게 이게 거기서도 다 수준을 맞춰서 반을 또 맞추죠. 마찬가지예요. 근데 AI는 우리 애가 어떤 수준인 상관없이 전부 다
우리 아이 수준에 맞게서 다 가르쳐줘요. 심지어는 말도 안 되는 질문, 함수에서 F에 가로치고 X는 이렇게 할 때 F가 도대체 뭐냐라고 물어보면 혼나요. 이런 거 물어봐도 다 알려줘. F에다 프라임을 찍는데 섬을 왜 찍냐? 점을 하나만 찍고 두 개를 찍으면 안 되냐? 이러면 이제 너는 도대체 무슨 질문을 하냐? 뭐 이런 거. 그러면 이제 혼나잖아요. 근데 얘는 그걸 다 물어보면 다 알려줘요. 그래서 친절하게 우리 아이가 내가 배우고자 하면 모르는 것을 전부 다 물어봐도 한마디 짜증도 없이 24시간 계속해서 네 가지 지지 AI가 지치지 않아요. 그래서 가르쳐준다. 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해보니까 수능 전 과목이 다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멜리치 학습법을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교회에다가 보급을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왜? 이제는 학원 안 보내고도 저는 딱 전략이 딱 하나 있어요. 아이들을 교회만 데리고 오면 그 다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 부교육자들이, 교육전사들이. 그렇죠? 근데 공부는 AI가 가르치고 교회 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남는 시간에 아이들 상담도 할 수 있죠. 아이들 더 볼 수가 있죠. 기도도 해줄 수가 있죠.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부모님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한 돈도 세이브하죠. 돈 세이브해야 됩니다. 여러분 은퇴 준비 한 번도 안 돼 있죠. 제가 저번에 와가지고 신중년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가 아이들한테 투자할 때가 아닙니다. 네, 우리가 지금 100세, 120세 살아야 되는데 은퇴 준비 하나도 안 나와 있잖아요. 네, 연금도 제대로 된 것도 없고.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만들 수 있는 그게 AI다. 근데 이 AI가 이제 발달의 수준이 제가 쭉 뒤에 보여드릴 텐데 발달의 수준이 이제 초기에 불과하죠. 근데 이 AI가 단순히 AI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의 또 다른 게 있는데 이게 로봇입니다. 로봇에 들어가면 이렇게 됩니다. 세 번째 거. Robot Neo has a new AI model that's unlocking new capabilities. 사람을 닮은 로봇입니다. 휴머노이드. Of 1X employees. 프로토타입이고요. The robot's new abilities include picking up unfamiliar objects in unfamiliar settings, whole body control, improved 네, coordination, 세탁도 다 해주고 running, multi-directional walking, stairs, and more. Neo's new stair mode uses the robot's onboard cameras to estimate the height of the surrounding floor. 사람이 Without the use of lidar 저 옷을 sensors, 입고 which are 로봇처럼 commonly 흉내내는 used 게 by 아니에요. competing 로봇이에요. robotics companies 지금. for the same purpose. Video from 훈련시키는 1X 겁니다. also shows Neo stepping sideways 저 로봇은 주로 downstairs, 집안에서 stumbling a bit 가사일을 over the 메인으로 last 하도록 step, 지금 and 훈련시키는 catching 데서 itself. 그래서 계단도 올라가야 되고요. 요리도 해야 되고요. tasks that require 네, Neo to get 세탁기도 lower to the ground, 작동해야 되고요. 1X showed the 이런 걸 robot 지금 다 sitting, 훈련하는 겁니다. kneeling, and standing up from those 차를 고칠 positions. 때도 옆에서 도와줘야 Including an 되고요. example of handing someone a tool, working under a car, and crouching down to put a piece of clothing in the washing machine. The robot is also shown pivoting and walking backwards, as well as sidestepping, which could be useful in navigating tight spaces often found in homes. These demos are part of 1X's 네, 여기까지 rollout of its 보겠습니다. new 저게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인데 저 휴머노이드 로봇에 챗GPT가 들어간다. 네, 그래서 저 로봇이 옆에서 우리 아이를 가르쳐 준다. 네, 회사에 가서는 남편의 일을 돕고 집에 와서는 요리도 해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우리 이제 주부분들 드디어 가사노릇 해방이 되는 겁니다. 남편은 저거 한 번 해주고 평생 생색을 내는데 그죠? 이제 그렇지도 않아요. 그리고는 내가 이 로봇이 지식도 가르쳐주고. 자, 이게 지금 우리 앞에 놓여진 거고요. 5년 정도 지나면 저 AI가 저거보다 지금 현재 있는 챗GPT나 제미나이보다 뭐 몇십 배 혹은 100배, 200배 더 능력이 향상된 AI가 저런 로봇에 들어가서 이제는 누구나 다 로봇을 구매하는 시대가 됩니다. 가격은 대략 소형차 한 대 값. 그리고 소형차 한 대 값은 다 할부나 리스나 이렇게 다 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집에 제가 보기에는 아이들 그 과외 공부 가르쳐 준 건 핑계고요. 내 가사일을 돕기 위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한 대씩 사실 것 같습니다. 자, 파워포인트 올려주시죠. 네. 이제 영상은 다 들었고요. 네. 오픈AI가 2022년 11월 30일 날 나왔습니다. 불과 2년 6개월입니다. 2년 6개월 동안 어느 정도 발전을 했느냐? 오픈AI의 최고 경쟁자 샘 올트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 이후로 가장 지금 유명한 사람 중에 몇 분 계시는데요. 일론 머스크, 천재적인 엔지니어 일론 머스크, 그리고 AI의 최대 스타죠. 샘 올트만입니다. 이 샘 올트만 회장이 올해 어떤 하나 그 세미나 기조연설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해 AI 발전은 변곡점을 지났고 향후 1, 2년 동안
숨막힐 정도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부분적이라도 내년에는 부분적이라도 새 지식을 찾아내는 AI가 등장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 뭔가의 새로운 어떤 자연현상을 발사하고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건 사람의 몫이었는데 이제는 그걸 뛰어넘어서 AI 자체가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냅니다. 새로운 수학 공식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과학적 법칙을 찾아내고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새로운 과학적 발견이 가능한 AI 과학자도 등장을 할 거고요. 그리고 현재 AI 코딩 에이전트는 몇 시간 동안 일할 수 있는 인턴 직원 수준이지만 이런 시일 내에 며칠 동안 일할 수 있는 경험 많은 엔지니어 수준으로 발전할 거고요. 지금 이 시점에도 기업은 AI에게 조직이 직면한 가장 어려운 문제를 던지고 해결 결과를 받는 것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복잡한 과정 없이 현재 반도체 설계를 개선해달라 그러면 반도체를 설계를 합니다. 마케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전략을 찾아라 그러면은 찾아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AI의 지금 발전입니다. 샘 알트만은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개인 블로그에서 부드러운 특이점이라는 글을 통해서 이미 사건의 지평선, 보통 이제 지평선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러냐면 전문 용어로 은유적 표현인데요. 기술의 진보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혹은 지금까지 발전하는 것보다 이제 퀀텀점으로 하는데 2배, 3배 혹은 10배 순식간에 그 속도가 확 늘어나는 그런 단계를 지평선이라고 하는데 그걸 지금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 6개월 동안 AI는 다른 기술의 10배의 속도로 발전했는데 이 발전 속도가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 지금 거기서 다시 발전 속도가 10배 이상 뛰는 그러한 점에 도달했다. 그래서 지난 2년 6개월 발전한 것에 앞으로 몇십 배 되는 게 앞으로 3, 4년 안에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까운 미래는 새로운 통찰력을 만들어내고 실제 물리적 작업을 수행하게 되는 거고 올해는 코딩, 내년에는 창의적 사고, 오는 2027년에는 로봇 노동이 본격화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AI 발전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는 저기 뭐 0이라고 표시되는 게 인간의 능력입니다. AI 능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글을 읽거나 이미지를 분석하거나 혹은 언어를 이해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사람의 말을 인식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그런 것들이 지금 다 휴먼 레벨, 즉 인간의 수준을 다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간보다 지금 이미 더 잘하는 수준에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거는 과목입니다. 역시 보시면 대략 매스 같은 경우에는 60 위에 80 사이가 저 점이 있는데 이게 대략 대학생의 평균 스코어인데 이미 그걸 다 넘어섰고요. 그리고 매스는 지금 인간 전문가 수준에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꼭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에서 지식의 수준이 최고 수준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모델 중에서 가장 지금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유료로 쓸 수 있는 모델 중에서 가장 강력한 모델이 가장 센 모델이 오픈 AI 챗GPT의 O3 프로라는 건데요. 이 O3 프로 기준으로 보면 얘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모든 학문의 영역에서 뭐 신학 포함하고 모든 학문의 영역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공부 잘하는 대학, 우리나라는 뭐 서울대, 미국은 하버드대 뭐 이런 데죠. 혹은 MIT 거기 수준의 박사 과정에 있는 학생 수준의 지식에 근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한두 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지금 현재 AI보다 지식이 못하다. 우리 지식을 다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앞으로 3년 안에 혹은 길어도 5년 안에 전 세계 최고의 수준의 학자라고 얘기하는 수준의 지식을 전부 다 뛰어넘는 그런 시대가 되겠죠. 자, 이거는 저희 연구원 중 한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이렇게 뒤에서 추돌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큰 사고는 아닌데, 그러면 이제 목이 이제 한번 흔들렸잖아요. 그래서 가서 이제 엑스레이를 찍은 거예요. 그래서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는 너는 세계적인 신경외과 의사다. 뭐 환자는 이제 자기죠. 그래서 해놓고 이거에 대해 설명하라. 그랬더니 쭉 설명을 한 겁니다. 이 서비스는 챗GPT 무료 버전입니다. 이미 의학 영역에서도 AI가 굉장히 많이 지금 접근되고 있는데, AI가 인간을 가장 빠르게 뛰어넘는 것은 정해진 지식, 이미 답이 있는 부분은 AI가 전부 다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이 있는 지식 중에서 의료 영역도 판독이죠. 엑스레이 판독이라든지 이런 판독들, 이거는 인간의 프로페셔널 의사 수를 다 뛰어넘었다. 사람보다 훨씬 더 판독을 잘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또 이분이
좀 호기심이 생겨서 또 하나의 실험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아는 분들 중에 한 분이 몸이 안 좋아서 피 검사를 했어요. 여러분 검사하면 건강검진하고 피 검사하면은 뭐 이렇게 결과지를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듣지 못하죠. 그거를 그냥 챗GPT에 넣은 겁니다. 그랬더니 네가 이걸 보고 분석하고 알려줘라. 그래서 이게 분석한 내용입니다. 역시 이것도 무료 버전이 해준 건데요. 제가 빨간색을 해놨죠. 얘가 분석을 하고 뭐라고 그러냐면 환자의 상태가 심각하므로 입원이 필요합니다라고 했어요. 실제로 입원한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선교지에서는 선교는 의료적 혜택을 거의 못 받잖아요. 오직 저희들이 선교사분들한테는 1차 문진은 AI를 쓰는 방법들을 가르쳐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병원에 가면 지역병원, 우리 동네 병원에 가면 처음에 가면 뭐 합니까? 의사분들이 내 얼굴 보고 내가 하는 내 증상 설명하고 1차 문진이잖아요. 혈색 보고 눈도 보고 이런 거는 이제 AI가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동네에 있는 의사분보다 더 잘합니다. 우리는 병원을 가면 되지만 선교지는 병원이 없죠. 그러니까 선교사가 그걸 가지고 1차 문진을 해서 할 수 있죠. 그래서 1차 문진 왜 중요하냐면 초기의 병을 캐치업하는 거죠. 그러면 뒤에서 의료비용도 적게 들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이게 좀 더 나아가면 이게 다른 기술과 합쳐지면 그런 오지에서도 의료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열리는 겁니다. 자, 이거는 IQ를 테스트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AI 모델에. 그래서 5원 프리뷰가 작년에 나온 건데요. 5원 프리뷰가 IQ가 123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5원 프리뷰가 작년에 나온 모델인데 123. 제가 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제가 IQ가 비공식적으로 147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숨을 쉬는 것도 한순간이에요. 그 다음에 O3가 곧바로 몇 개월 뒤에 나왔는데 얘가 IQ가 157. 이제 IQ가 157이라는 게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해요. 근데 이제 이건 이렇게 그거는 157이 아니다. 뭐 어떤 데는 157이다. 근데 이거는 간단해요. IQ를 바라보는 정의하는 게 종합적 지식을 볼 때는 인간을 뛰어넘지 못했지만 그냥 지식을 측정하는 내가 지식을 측정하는 것은 뛰어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25년 현재 인공지능의 제가 지식의 수준 말씀드렸죠. 이걸 지식의 수준 뭐라고 하면 기억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질문을 하면 답이 다 나오냐? 기억력이 좋은 거니까.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기억력은 지식 혹은 지능을 기억력이라고 본다면 이거는 한 인간, 한 기업의 기억력 수준을 이미 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기억력만 넘은 게 아니라 창의력도 한 인간 혹은 한 기업의 평균 수준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AI가 정확한 내가 지식만 정확하게 잘 가져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지식들을 이제는 논리 추론 엔진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지식을 논리적으로 잘 연결시켜서 창의적 영역에서 들어갑니다. 여러분 창의력을 제가 일반 기업에서 강의를 하면 창의력은 별게 아니에요. 창의는 인간의 창의력과 하나님의 창의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창의력은 무에서 유를 만드는 창의력이고요. 인간의 창의력은 유에서 유를 만드는 창의력입니다. 유에서 유를 만든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창의력을 뛰어나려면 머리가 뛰어난 게 아니에요. 머리가 뛰어난 게 아니고 창의력은 두 가지로 합니다. 하나는 정보로 하고요. 정보의 양으로 하고 두 번째로는 엉덩이로 합니다. 이게 창의력입니다. 이 공부가 똑같아요. 머리가 막 뛰어나가지고 한 게 아니고 자,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999번 실패하고 1000번 때 했다. 혹은 9999번 실패하고 10,000번 했다. 10,000번 했든지 9999번을 실패했든지 999번을 실패했든지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성공한 거냐? 간단합니다. 에디슨이 전구를 만든 것은 이질적 재료를 전구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의 결합을 9,999가지를 하고 실패했고 10,000번째 재료 결합해서 성공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다른 사람은 왜 못 만들었냐? 9,998번에서 포기를 한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발명이란 그런 겁니다. 머리가 좋으면 그 지식을 결합하는 유에서 유를 만드는 그 지식을 내가 어떻게 돼요? 더 빨리 찾고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지는 거지만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가 좋아서 한 게 아니라 그러한 틀 안에서 창의력이 나오는 거죠. 일단 창의력의 한 측면을 이렇게 본다면 이거는 AI가 뛰어넘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기업에서 반도체를 만드는데 구글이 AI 반도체를 TPU를 만드는데 AI 자신들이 만든 AI를 씁니다.
재료 결합이라든지 그 다음에 설계도의 도면 결합이라든지 이 경우의 수를 AI를 인간이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의 창의력은 이미 인간을 뛰어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창의력의 한 부분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새로운 영감, 그 다음에 새로운 발상,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다른 사고 기술을 가지고 활용해서 하는 창의력은 아직은 인간이 뛰어나죠. 그런데 그런 부분도 AI에게 창의력을 사고의 기술들 전부 훈련시키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미래 예측을 하는데요. 미래 예측 방법론을 전부 다 제가 AI한테 훈련을 시켜요. 그러면 놀라운 사실은 제가 10년 정도 가르친 저 연구원보다 미래 예측을 더 잘합니다. 어떨 때는 저보다 시나리오를 더 잘 써요. 제가 그렇게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는 곧 뛰어넘는 시대가 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 무서우시죠? 그래서 제가 AI 강의를 하면 특히 교회에서는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저런 거는 세상 거니까 우리가 신경 꺼야 돼. 요런 반응. 요거 하나가 있고요. 수준 높은 교회는 이런 반응은 안 해요. 근데 어떤 데는 야, 큰일 났다. 그리고 심지어는 여기서 더 가서 AI 여러분들 뉴스나 영화가 세상 사람들을 너무 많이 배려놨어요. AI가 사람을 자기가 막 나중에 AI가 쫙 발전을 하면 영화 보시죠. 스카이넷, 뭐 터미네이터 얘가 막 발전을 해가지고 막 지식이 막 뛰어나면 나중에 혼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지구를 보존하려면 가장 큰 문제가 사람이니까 이 지구를 망치고 있는 게 사람이니까 사람을 다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AI가 스스로 핵폭탄을 눌러가지고 세상을 사람들을 전부 다 몰살시킬 것이다. 영화를 너무 보셨어요.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이거를 이제 미래학에서 뜻밖의 미래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미래 예측의 실수를 하는 게 뭐냐? 우리가 지금 출산율이 0.7, 0.8 이러잖아요. 그럼 이거를 트렌드 프로젝션을 쫙 해요. 0.7로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2300년쯤 되면 첫 번째 없어질 도시 부산은 제로, 아무도 안 산다. 여기서 조금 더 한 몇백 년 가면 한국은 0, 한국은 사람이 아무도 안 산다. 이런 예측 들어보셨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들을 때는 혹하는데 한번 조금만 여러분들 이성을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부산이 없어지겠어요? 아니에요, 안 없어져요. 시골에 어디 한 100가구나 모여있는 노인들 막 70, 80 그런 데는 없어지죠. 그런데 부산 같은데 우리나라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사람이 도전과 응전을 하는 거예요. 위기가 오면 가만히 있으면 우리 죽었다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러면 없어질 수 있겠죠. 근데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위기가 오면 대응을 하거든요. 그리고 인구가 줄면 어떤 일이 보이는 줄 아세요? 지금 우리 젊은이들 중에 젊은이들이 결혼을 늦게 하잖아요. 애를 늦게 낳죠. 정확하면 애를 늦게 낳죠. 애를 늦게 낳는 이유가 있어요. 설문조사 나왔어요. 첫 번째 이거 낳는데 양육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주거 비용도 많이 들어서.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제 결혼도 안 해요. 그래서 결혼도 늦어지죠. 결혼이 늦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가임 기간도 줄어드니까 애를 더 낳을 수 있는 거 줄어들죠. 이게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 따져보면 결혼을 일찍 하면 좀 더 일찍 하면 되고 그리고 양육비가 줄면 되죠. 그럼 어떻게 되냐? 두 가지만 낮추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출산율은 2.0으로 그냥 뛰어요. 국가가 돈 하나도 안 써도. 그 두 가지가 뭐냐? 집값을 낮추면 되고. 이해되시겠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지출할 수 있는 그냥 간단해서 한 3분의 1 토막 정도 남으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시네, 그죠? 내 집값이 3분의 1 떨어지니까. 제가 부동산 얘기할 때는 그렇게 얘기해요. 집값이 떨어지거나 오르는 거나 올라도 좋아하지 마시고 떨어져도 슬퍼하지 마셔라. 왜? 내가 부동산을 막 투자해서 큰 돈을 버는 사람 아니면 집이 하나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집값이 오르면 내 집이 올라서 좋지만 여러분들 자녀 결혼시킬 때 제가 이래봬도 애가 넷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억하시나요? 더 충격서 사실은 아들 맞네.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아들이 집 사야 되잖아요. 큰일 났어요. 제 큰애가 26이에요. 2년 뒤에 지금 사귄 아가씨가 있어서 결혼을 해야 되겠대. 오, 큰일 났잖아요. 집 사주고 뭐 이런 돈이 어딨어. 그렇죠? 아버지 집값이 10억으로 뛰면 그 아들은 얼마짜리 집을 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값이 뛰면 나는 기분 좋지만 아들 집 사줄 때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좋아할 필요도 없는 거고 내 집값이 떨어지면 슬프죠. 내 자산이. 근데 어떻게 돼요? 아이 집 사줄 비용이 적잖아요. 그래서 조삼모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이 내려가면 결혼을 일찍 하게 돼요. 어떻게 자녀 양육비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것만으로 자발적으로 아이를 낳게 돼요. 그게 어떤 정책보다 좋아요. 근데 지금 그게 느리게 돼서 그러는 거죠. 근데 인구가 줄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 인구 현재 출산율로 가면 대략 제로까지는 안 가고 대체적으로 한 1000만에서 2000만 사이까지 줄어요. 3000만 대까지. 그러면 우리 5000만이 좀 넘으니까
맥스 최대 주는 게 한 2천만 정도예요. 그럼 40%가 줄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울의 수도권에서 서울에서 40%가 인구가 준다. 그럼 집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40%가 주는 게 아니고 3분의 1 토막 나요. 그러면은 결혼을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하죠. 아이들이 그 정도 줄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입시 경쟁이 어떻게 될까요? 그래요. 그러면은 다시 애를 낳을 수 있는 형편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도전과 응전이 되기 때문에 제로가 되는 일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측을 할 때는 이런 예측이 나오면 굉장히 아마추어스러운 예측이라고 되는 얘기예요. 그 대표적인 거 하나가 인공지능이 인간을 멸망시킨다. 아마추어적인 예측이에요.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전제는 있어요. 그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인공지능이 아니라도 지금이라도 프로그램을 짜도 기계가 그렇게 작동하도록 프로그램을 짜면 인공지능이 아니더라도 걔가 눌러서 핵폭탄을 쏠 수 있어요. 근데 왜 지금은 그걸 못 만들어서? 아니요. 그렇게 만들지 않아서 그런 거죠. 인공지능도 그렇게 대응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혹하잖아요. 이런 걸 너무 많이 들으셨어.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교회에서 제가 인공지능은 666이다 이렇게 나와요. 사탄의 기술이다. 자, 세상의 변화입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가 합동축이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합동축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합동축에서 제가 이제 미국 가서 미래학을 전공하고 한국 돌아와서 제가 총신에 들어가서 이런 얘기를 잘 하려면 제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총신에서 제가 다시 두 번째 박사를 했어요. 조직신학. 제가 공부를 하는데 칼빈이 우리가 교파마다 종교개혁자들인데 개혁주의의 종교개혁자 저희들은 칼빈주의예요. 자, 성경 다음으로 최고의 권위를 갖는 신학자 칼빈의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의 변화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하나님은 친히 창조하신 세상을 책임지고 있고 자신의 능력으로 자연세계의 일들을 유지해 나갈 뿐만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통치하시고 자기의 선택과 일치하도록 이러저러한 모양으로 그들의 의지를 굴복시키고 그들의 행동을 지시하는 분이다. 그래서 그들은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정하지 않는 그 어떤 것도 행하지 않는다. 즉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는 그 어떤 변화도 세상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다. 즉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변화는 모두 다 예외 없이 하나님이 정하신 거다. 그래서 지금 세상이 변화된다. 이 모든 변화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가 되고 어떤 교회는 기회가 되고 어떤 교회는 위기가 되고 어떤 사람은 위기가 되지만 상관없이 전부 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해석하는 신앙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고 칼빈의 얘기입니다. 따라서 거의 확실하게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필연적으로 일어난다. 세상의 변화는 우연이 없어요. 그 어떤 변화도 그게 기회든 위기든 그게 나에게 새로운 직장을 주고 나에게 새로운 비즈니스의 가능성을 주거나 아니면 내 직장을 내 직업을 내 일을 없애더라도 그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신 거다. 그것들 스스로의 내재적인 속성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사회가 알아서 어쩌다 보니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회에 누가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정책을 대통령이 발표해도 그것은 그 내재적이라는 것은 그게 그렇게 보여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영원하고 지속적인 하나님의 목적이 주권적으로 그들을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다. 이게 변화입니다. 자, 성경적 세계관을 살펴보겠습니다. AI 기술에 대해서.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건 뭐냐면 성경을 기반으로 세계를 해석하는 틀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다 세계를 해석할 때 우리가 살잖아요.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세계를 해석하면서 살아야 돼요. 나라는 존재는 뭐고 의미를 알아야 되고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은 뭐고 내게 왜 저런 왼수 같은 애가 태어났는지 뭐 그렇죠? 내한테 왜 왼수 같은 저런 남편이 나한테 왔는지 뭐 이런 거 혹은 나한테 왜 저렇게 천사 같은 사람이 왔는지 나는 부족한데 뭐 이런 거 뭐 우리 주인 것을 인간은 끊임없이 해석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 해석하는 틀이 있어요. 그 해석하는 틀을 뭐라고 그러냐? 세계관이라고 그래요. 그 세계관을 크리스찬은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크리스찬은 성경적 세계관을 가져야 돼요. 이게 성도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예요. 자, 그러면 성경적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인성론 논쟁이 있습니다. 사람의 본래 타고난 성품은 뭐냐라는 질문이 있죠. 이걸 빅 퀘스천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세계관이 있어요. 그 세계관이 하나는 성선설이에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선하다.
또 다른 세계관은 성악설이에요. 사람은 그게 아니고 해보니까 전부 다 처음부터 악하게 태어났다. 뭐 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니다. 성무선악설. 중간쯤 사람은 선하고 악하고도 태어나지 않고 백지 상태로 태어났다. 뭐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사람의 본래 타고난 성품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 세계관 논쟁들이 있어요. 충돌들이 있어요. 자, 대답하지 마세요.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기독교적 세계관은 셋 중에 뭘까요? 대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셋 다 아닙니다. 성경적 세계관은 인간은 죄인이다. 성선설, 성악설, 성무선악설도 아니고 성경은 인간을 뭐라고 그러냐? 인간은 죄인이다. 하지만 예수를 믿으면 의인이라 칭해진다. 이게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자, 또 다른 질문입니다. 사람의 근원은 뭐냐라는 것도 또 세계관 충돌이 있어요. 하나는 물질이다. 사람은 물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심지어는 인간의 정신도 영혼도 물질이다. 네. 그래서 고대 원자론부터 시작해서 이게 유물주의로 가서 공산주의까지 가는 거예요. 네. 근데 반대쪽에서는 정신이다 그래요. 네. 인간의 근원은 정신이다. 플라톤, 관념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신학에도 이 플라톤의 사상이 굉장히 많이 차용돼서 신학을 설명하기도 해요. 자, 둘 중에 사람의 근원은 무엇인가에 질문해서 둘 중에 어떤 게 우리의 기독교적 세계관입니까? 대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둘 다 아닙니다. 성경적 세계관은 이겁니다. 사람은 제일 근원이 물질이다, 정신이다도 아니고 사람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게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자, 문명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기술의 근원, 문명은 뭐냐? 당연히 세계관이 있죠. 그래서 어떤 데서는 기술은 악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혹은 기술은 선하다 그러고, 어떤 데는 기술은 가치 중립이다 얘기해요. 어떤 게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역시 세 개 다 아닙니다. 우리는 가치 중립설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기술은 선하다도 아니고, 기술은 악하다도 아닙니다. 성경적 세계관, 성경이 얘기하는 기술, 문명, 그 기술에 AI가 들어가죠. 그건 이거예요. 자, 그게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35장 31절에서 35절. 이 성경 본문은 모세가 성막을 만들 때, 십계명을 하다 내려와서 시내에서 내려와서 성막을 만듭니다.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그것을 묘사해 놓은 성경 구절이에요. 그 성경 구절의 주어는 뭐냐?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각각의 사람들에게, 성막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준 거예요. 충만하게 해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영에 따라서 보시면 알지만 기술을 고안하게 하고, 가르치게 하고, 심지어는 정교한 일을 하게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고, 심지어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로 수놓는 일들을 이런 걸 하게 하셨다. 그리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즉 성경은 기술의 근원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AI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받든 안 받든 상관없이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저 정확하게 이해를 쉽게 제가 말씀드리죠. 사탄은, AI를 사탄의 기술? 아닙니다. 사탄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사탄의 능력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온 우주를 만드신 예수님 앞에 주인을 딱 앉혀놓고, 네가 나한테 절하면 내가 온 우주의 주인이니까 나한테 절하면 내가 세상을 줄게, 이렇게 사기를 치는 희대의 사기범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유일하게 사탄의 능력은 거짓말밖에 없어요. 그리고 모든 기술, 즉 손재주, 나는 손재주가 좋게 태어났어, 이거 다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게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자, 칼빈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종교력적 칼빈은 하나님이 사람의 본성에 심어놓은 천부적인 재능들은 경건한 사람이든 경건하지 않는 사람이든 무차별적으로 부어주신 것이다. 이런 부어주심은 하나님의 독특한 은사로 간주해야 됐다. 즉 이걸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AI 기술이 때로는, 혹은 우리 인류 뭐 하는 기술들이 때로는 믿는 사람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경건치 않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심지어 우상 숭배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왜?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경건한 사람, 경건하지 않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해와 달을 동일하게 주시듯이 지혜와 지식을 주신다라는 거죠. 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는 죄악의 관영함을 막기 위해서. 이거를 칼빈은 뭐라고 그랬냐? 억제적 은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술을 주시고 문명을 주셔서 제도를 주셔서 그게 불완전하지만 그게 없으면 그 순간 세상이 더 인간의 죄악성이 폭발해서 세상이 환경 파괴로 지구가 멸망하기도 전에 그냥 며칠 만에 세상이 절단이 나는 그런 악함을 억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술과 문명을 주셨다라고 해서 이것을 칼빈은 억제적 일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것을 자비적 일반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 카이프라든지 뻘컵이라든지 우리 주류, 우리 합동 측에서 믿고 있는, 우리가 따르는
해석을 하는 위대한 신학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AI도 출처가 하나님입니다. 왜 주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 죄악의 관영함을 막기 위해서, 두 번째로 인간을 불쌍히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일반 은총을 이렇게 주시는데, 그래서 야고보서에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이 다 위로부터 내려오고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그랬어요. 심지어는 원수도 그래서 하나님이 적당하게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토입니다. AI도, 바이오도, 일론 머스크가 화성에 사람을 보내는 우주 기술도, 그 모든 것도 거기 경건한 사람들,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 주어져도 상관없이 출처는 하나님 주신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일반 은총이고, 그러면은 우리의 교회에게만 주신 게 있어요. 이런 은총들은, 이런 기술들은, 문명들은 다 무차별을 줬는데 교회에게만 특별히 주신 게 있는데, 그 특별히 주신 게 뭐냐? 이겁니다. 다스려라. 교회가 다스리라는 말은 이 기술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본래적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죄악의 관영함을 막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인간의 불쌍한 더 많은 학생들을 돕고 많은 사람들을 돕고 살릴 수 있는데 그 기술이 쓰이도록 우리가 다스려야 돼요. 교회가 이 다스리는 역할을 했을 때는 세상을 이끌어 갔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미래 인재를 키운다면, 세상을 이끌어가는 인재를 키운다면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바벨탑이에요. 그러면 그게 교회가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그 기술을 어떻게 돼요? 자기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에게 영광을 받고 자기가 위대해지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죽여서라도 내가 이득을 더 얻게 되고, 기술이 다 그러거든요. 문명이 그 힘을 가지고. 그럼 결국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모든 게 교회에게 위기로 오는 거죠. 성도들에게 고통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그 일을 잘 감당했을 때, 창세기 1장 28절에 이 명령을 감당했을 때는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 갔지만, 그리고 세상이 더 좋은 세상이 됐지만, 그러지 못했을 때는 세상이 더 악하고 교회가 고통을 받았다라는 거죠. 자, 제가 AI 기술을 말씀드린 이유는 그겁니다. 오늘 AI를 교회 교육에서 어떻게 써야 되느냐, 교사가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오늘 다 디테일하게 할 수는 없어요. 벌써 시간이 다 돼가지고, 제가 한 5분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중요한 거,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는 여러분들이 이 AI에 대해서 어떤 마음, 어떤 성경적 세계관, 이 기술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를 알아야 배우는 거예요. 이 생각이 틀리면 배척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더 나은 이 변화의 시대에 우리 아이들을 요셉처럼 쓰시기 위해서 주신 기술인데, 그런 지혜인데, 우리가 그것을 도외시함으로써 우리가 그 아이들을 잘 가르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교사가, AI 시대의 교사가 어떻게 되느냐, AI 시대의 교육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하나님 주신 기술을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다스려야 되겠죠. 다스린다는 말은 뭐냐? 이 기술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이 기술을 통해서 죄악의 관영함을 막도록, 이 기술을 사용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더 하나님의 사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기술에 사용하는 방법들, 방향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에게 주신, 더 나아가서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엔지니어 측면에서, 크리스찬 엔지니어에서, 크리스찬 정치인으로서 그 역할들을 다 하는 거죠. 그럼 교사는 어떻게 될까요? 교사의 역할에서 이 AI를 활용해서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더 잘 배우고, 더 흥미있게 배우고, 더 말씀을 통해서 더 아이들이 더 잘 살아날 수 있도록 그 일을 AI 적극적으로 써야 되겠죠. 자, 몇 가지만 제가 사례들을 보여드리고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자, 주일학교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가르쳐드리고 있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구체적인 것들은 또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가르쳐드리고요. 여름 행사 하시죠. 이거는 저희가 작년에 했던 건데요. AI를 활용한 여름 행사. 수련회가, 성경학교가 혁신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름 행사도 활용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 AI를 활용해서 여름 사역의 주제를 설정하고, 도구를 활용해서 여름 사역을 기획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맞춤형 학습 자료를 개발하고, 교재를 개발하고, 홍보물도 하고, 동영상도 만들고, 이걸 통해서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퀴즈라든지 학습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AI를 통해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새는 작년보다 더 좋아져가지고 바이브 코딩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프로페셔널한 게임, 프로페셔널한 소프트웨어를 못 만들어도 우리 교육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더 말씀을 가지고 더 흥미있게 배울 수 있는, 오늘 배운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이 게임을 바로 만들어서 게임을 하면서 더 흥미있게 할 수 있고, 아이들이 그 말씀을 더 찾아가 자기네들 스스로 AI라는 도구로 활용해서 정말 말씀을 탐험하듯이 말씀을 찾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은 여기 있는 우리 집사님들도 다 해요.
아이디어만 있으면. 왜? 코딩이 필요 없어요. 내가 이러이러한 걸 필요하니까 오늘 모세를 배우는데 이걸 가지고 주사위 게임을 만들려고 해. 브로마블 게임을 응용해서 여기 하면 이런 식으로 내가 게임에 대한 구상만 하면 AI가 어떻게 돼요? 그 프로그램을 짜줘요. 처음 들어보신 것 같은 생각. 자, 또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저희들이 주일학교 어떻게 쓸 것인가 책도 냈는데 여기 있는 거죠. 성경학교 계획하기, 성경 공부를 활동, 소통 강화 그룹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자, 이거는 학습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학습법을 통해서 이제는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지 않고 교회로 다 불러 모아서 우리가 기독교적인 세계관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 안에서 아이들이 같이 공부하고 공부하면서 의미를 찾고 공부를 여러분이 가르칠 필요 없어요. 공부는 AI 가르쳐주고 우리는 아이들을 멘토링하고 코칭하고 신앙교육을 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커뮤니티를 만들 수가 있죠. 그런데 학원 보내는 것보다 어떻게 돼요? 훨씬 더 아이들이 실력도 쌓고 신앙도 성장할 수 있는 환경, 그게 마련됐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이제는 그걸 내가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꿈만 꾸면 기도만 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우리가 비전만 세우면 이제는 그 일을 이제는 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청년부 캠프를 했던 데고요. 성경학교 교재도 만듭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단들하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은 교단에서 교재들 다 만들어서 일률적으로 내보내잖아요. 이제 AI 시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마 내년도 아마 그렇게 바뀔 거예요. 교단 총회국에서는 이번 성경학교 혹은 1년간의 우리의 교회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주제를 잡고 커리를 잡고 설계만 하면 그 설계도를 각 교회 다 내려보내면 각 교회에서 그걸 받아서 교회 현장에 맞게 우리 아이의 수준에 맞게 우리 아이의 규모에 맞게 우리의 부서에 맞게 우리 아이들의 성경 수준에 맞게 그걸 가지고 현장에서 그냥 부교육자 사역자들이 교사들이 전부 다 AI를 통해서 모든 교재를 다 만들고 커리큘럼을 다 만들 수 있는 시대. 그러니까 AI의 최고의 역량 중에 하나가 맞춤형이거든요. 맞춤형 교육이 되도록 하는 그런 일들도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주일학교 성경뿐만 아니라 매주 하는 주일학교 현장에서도 다양한 것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사랑의 교회를 처음에 제가 목사안수 받기 전에 오카노 목사님 계실 때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유년부를 담당했거든요. 제가 유년부에서 한 3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제가 유년부 들어가가지고 뭘 했냐면 1, 2학년을 맡았는데 거기는 그때는 주일학교 사역이 사랑의 교회가 제일 잘했어요. 그래서 교사 교육을 깨운다. 김만혜 목사님 통해서 이 주일학교 사역자 팀들이 그걸 했습니다. 제가 유년부를 맡고 그때 계셨던 분이 이찬수 목사님이 중등부를 맡고 계셨어요. 저 우리 교회 히스토리 보니까 이찬수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와서 집회도 하셨더라고요. 그분이 중등부를 맡고 저는 유년부를 담당했는데 그때는 사랑의 교회가 여러 가지 교육적인 새로운 걸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말씀을 설교를 할 때 주제제기 비디오라는 걸 했어요. 미디어 세대니까 선생님들이 나와서 연극도 하고 뭐 그다음에 애니메이션도 하고 막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주제제기 영상을 한 3분에서 5분 정도. 제가 그거 3년 동안 만들냐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다 스토리 짜고 제가 카메라 막 무거운 방송국 ENG 카메라 막 이런 거 들고 그 다음에 점토 그러면 점토 제가 다 해봤어요. 점토를 가지고 이걸 막 움직여가지고 다 컷을 찍잖아요. 그걸 다 찍어가지고 스토리 만들고 토요일 날은 제가 집에 못 들어간 일이 많아요. 왜? 아날로그 편집기 안에서 밤새도록 편집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영상을 그래서 그 영상을 다른 데로 못 만드니까 사랑의가 제작한 걸 비디오를 다 사다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막 하고 그랬어요. 20년 넘게 계신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챗GPT나 소라 아까 했던 제미나이에 내가 이번 주에 이러이러한 설교를 가지고 설교 전문을 집어넣으면 얘가 영상을 만들어요, 자동으로. 그래서 그런 사역들 내가 원하는 멀티미디어 사역들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거는 이미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거죠. 말씀을 전달하는데 효과적으로 아이들에게 이미지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내가 교사들이 얼마든지 그냥 명령만 하면 이거는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4컷짜리 아이들에게 맞는 이미지를 만들어 4컷을 만드는 거예요. 동화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거를 마블 형식으로 만들어라 그러면 바로 마블 형식도 다 만들어요. 그냥 자동으로. 그래서 이제는 교회 교육 현장에서 교사가 내가 갖지 못하는 능력, 아이들에게 말씀을 더 잘 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매스미디어를 쓰거나 뭐 하는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실력이 없었는데 혹은 그런 전문가가 있어야만이 혹은 부교육자가 그 전문 사역을 배워와서만 되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고 AI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훨씬 더 아이들에게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린 거죠. 자, 이거는 웹툰입니다. 웹툰도 만들어줘요. 자, 이거는 새벽기도. 제가 이제 작년에 유명했다고 띠부실이라고. 아시나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새벽 기도에 나오면 특세 같은 데 나오면 이걸 아이들을 이제 모으는 거예요, 스피커처럼. 띠부실. 그 저기 빵 있잖아요. 그 스포츠 그 프로야구 선수들 그런 거 같은 거 애들 그걸 모은다고요. 이것도 그냥 AI가 다 만들어줘요.
이거 AI 그냥 만들어준 거예요. 그냥 몇 초 만에. 그래서 저도 만들어봤어요. 띠부실. 성경 이야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말씀을 더 재밌게 배울 수 있는 수많은 도구들과 장치들, 아이디어들을 이제는 어떻게 돼요? 우리 교사들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프로그램을 하나도 몰라도. 자, 이것도 만든 거예요. 이것도 대단하잖아요. 성경학교 때 이건 그 레고 스타일로 만든 거예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로. 자, 이거는 뭐냐면 주제가를 만든 거예요. 소라라는 건데요. 제가 이걸 가르쳐드렸더니 울산의 뭐 큰 교회 목사님께서 제가 세미나를 갔는데 제가 세미나 이처럼 강의하기 전에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올해 우리 주제가를 내가 작곡했다 하고는 쫙 틀어줬는데 와, 제가 봐도 기가 막힌 거예요. 웬만한 경비와 찬양 CCM보다 그런 걸 이 목사님이 근데 나중에 목사님 다 끝나고 나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실은 제가 이 소라로 만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원하는 주제들을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합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크리스마스 성탄절 때나 이럴 때 아이들이 직접 뮤지컬을 만들 수도 있어요. 직접 작곡하고 다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신방할 때도 아이들이 신방 계획이라든지 또 전도할 때도 전도자를 입력을 하면 내가 전도하는 사람, 전도하고자 하는 전도 대상자의 정보를 내가 입력을 하면 AI가 이 전도 대상자한테 내가 52주 동안 내가 관계 전도를 할 텐데 52주 동안 어떻게 서서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전략을 짜줘라. 그러면 기가 막히게 짜줍니다. 그러니까 전도에도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거죠. 착각하지 마세요. AI가 전도하는 건 아닙니다. AI가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아이들을 전도하는데,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데 훨씬 더 강력한 도움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죠. 자, 저희가 한국교회 보급하기 위해서 저희가 DX처치 ORG라는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여기 가시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무료로 다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제가 여기다가 교회 교육 도움이라든지 그래서 교회에서 행사 기획을 한다든지 또 교회에서 아이들 하는데 필요한 보트를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뭐 쭉 넘어가고요. 아까 얘기했던 이거는 멜리츠 학습법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AI를 통해서 교회에서 아이들을 학습을 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어떤 도우미들도 만들어놨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AI 시대에 교회 교육은 혹은 AI 시대 교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라는 주제입니다. AI를 활용하고 안 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는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그런 일을 하는지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혹은 배울 수 있는 기회는 많을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모든 변화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AI 기술 혹은 앞으로 나올 그 어떤 기술이라도 상관없이 그 기술의 출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왜 그런 기술을 주셨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두 번째로 죄악의 관영함을 막기 위해서, 억제적 은혜라고 그랬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서 칼빈 선생님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화돼도 어떠한 위기가 와도 하나님은 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도구도 함께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지혜들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 시대 큰 변화의 시대에도 위기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키워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AI 시대 교회 교육에서는 이런 변화 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통찰해야 됩니다. 눈을 떠야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다스리라는 교회만에게 주신 명령을 잘 수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명령을 잘 수행하면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무너져가는 주일학교를 다시 세울 수가 있고 또 무너져가는 아이들을 신앙을 다시 세울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그들을 하나님 앞에 또 세상에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인재들로 키워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AI 시대 특별히 교회 교육에서 이제 이후로는 오늘 이후로는 AI에 관한 또 하나님의 또 섭리 또 하나님의 뜻에 관한 생각들을 또 많이 해주시고 또 그런 방향들을 또 그런 사명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